네, 매운맛으로 돌아온 정치 속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분을 모셨는데요. 이 소개 멘트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당의 공세를 다 막아내는 정치 방공망, 대통령 수비라인의 핵심 전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려한 외모에 유려한 언변을 얹어 신사적 품격으로 웃지 마십시오. 평론의 미학을 완성한 국민의 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팩트는 정확하게 공격하고 재미는 확실하게 보장하는 개혁신당의 든든한 기둥,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멘트만 너무 해도 불공평한 이렇게.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수려한 외모에 유려한 언변을 얹어 신사적 품격으로 김지호 평론에 대변인 네, 먼저 미학을. 연락하신 거 아니에요, 작가진님과? 아니, 김지호 대변인 별명을 사드 김지호라고 좀 아, 사드. 누구는 방공망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유려한 언변이라고 그러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치 속풀이가 약간 진짜 속을 좀 제대로 풀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아하. 누구 속을 풀어보면 좋을까, 어떤 속을 풀어볼까 이제 출연자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형식이 좀 바뀌었어요. 아. 김지호 대변인은 어떤 아니, 속이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뭐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장동혁 대표. 아까 우리 실시간으로 보기도 봤는데. 예, 속풀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조금 뭔가 권력 의지는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저렇게 장시간 필리버스터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어쨌든 승부를 건 것 같은데 시점상으로는 최악의 시점에서 정치적 승부를 하고 있다. 왜 최악의 시점이라고 일단은 보시나요? 내란 전담 재판부 여당 법원 자체가 많이 좀 숙성되고 순화된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막을 일인가. 대부분의 권한을 사법부에 넘겼고 사실은 지난 윤석열 내란 피의자의 그 어떤 그 직위원 재판부의 그 가족 오락관 같은 재판 불만이 국민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한 건데 어쨌든 뭐 야당이 지적하는 건 다 순화를 했거든. 그리고 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통일교 특검을 전격적으로 민주당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동력이 빠진 상태에서 극단의 정말 필리버스터라는 그런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점이 맞습니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도 장동혁 대표 삭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단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보다는 좀 쉬운 길을 선택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능수능란한 야당 대표, 유능한 야당 대표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최악의 타이밍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정광재 소장님 동의하시나요? 사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야당 대표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주자로 정했을 때부터 이번에 24시간 혼자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하셨군요. 박수민 의원이 17시간 12분인가 최장 시간 갖고 있었는데 또 경신을 했죠,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이번 필리버스터에 임하는 각오가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아요. 지금 당 내외에서 장동혁 대표가 대표 잘하고 있다, 마음 편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계엄과 탄핵과 이런 것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12월 3일에 여러 사람들이 장 대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내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우리의 목소리가 커졌단 말이에요. 당내에서 어떤 장동혁 대표 체제 이대로 가면 2월 비대위가 발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막 흔들어댔는데 그런 공세도 좀 맞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위헌성을 많이 덜어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예규를 자체적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민주당이 생각했었던 입법 취지가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럼 그 입법 취지가 반영됐는데 그걸 굳이 법으로 만들고 위헌 논란을 자초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규료도 충분한데. 네, 지금 예규하고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법안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법안을 만들려고 했었던 취지가 뭐냐면 신속 집중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1심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2심부터 적용하자는 건데 그럼 2심 그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예규로 만드는 것도 큰 의미가
민주당 안과 차이가 없는데 위헌 논란을 이렇게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민주당은 그런데 지금 강경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거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됩니다. 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네. 행사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 그러겠어? 라고 얘기하겠죠. 저도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정말 본인이 얘기했었던 과거 당대표는 당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를 해도 되지만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보고 정치해야 하는 상황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가장 정확한 부합할 수 있는 게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 야 민주당이 이렇게 강경한 모습 보이지만 대통령은 역시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구나. 이 삼권 분립 또 사법부 존중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 총장님은 어떻게 동의하세요? 최악의 타이밍과 우선은 이현수 기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도 잘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인사드리고 싶었고요. 장동현 대표의 필리버스터 내용과는 좀 별개로 뭐 호불호가 있겠죠. 저도 좀 듣다가 왔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헌법재판소의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탄핵 과정에서의 어떤 본인의 평가는 제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성이 다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왜 이 법을 만드느냐에 다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재판을 운영하는 그 풍토가 보기 안 좋으니까, 너무 웃으면서 하니까, 불편하니까 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이 아마 컸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직위원 판사가 뭐 내란에 동조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그냥 민주당이 불편하다고 해서 또 다른 위헌성 다분한 이 법을 만든다라는 것이 저는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처음에는 특별재판부 만든다고 했다가 그게 이제 군사법원 제외의 나머지 법안 만들면 안 되니까 위헌성 있다고 해서 다시 전담재판부로 바꾼 거고, 그랬죠. 1심에서 처음에 1심부터 적용한다고 했다가 다시 위헌성 있다고 해서 2심으로 간 거고, 또 법관 추천도 법무부 장관까지 해서 외부 인사까지 넣었다가 그것도 위헌성 다분하니까 지금 다시 한번 뭐 법관으로 구성된 그 추천권을 좀 보장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안 되니까 B라는 대안을 쭉 넣어놓는 법안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 말 그대로 누더기 법안이거든요. 그리고 방금도 우리 정강대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대법원의 예규와 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대체 왜 하는 거냐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사실 장동현 대표는 위헌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크게 저항해야 된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까지 사실 장동현 대표가 당내 리더십이 좀 흔들렸잖아요. 뭐 12월 비대위설까지 나왔고. 네. 근데 이렇게 24시간 최장기간 역대 필리버스터를 해버리면 그런 것들을 일축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이 조금 희화화되거나 조금 조소의 대상이었는데, 이렇게 이 제1야당 대표가 오래 해버리면 다시 한번 전담재판부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이나 이 이견도 집중이 되면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어떤 의미도 다시 재정립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두 가지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조의대 사법부를 계속 믿을 수 있냐, 이 부분에 방점이 찍힌 거예요. 조의대 대법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본질은 그거라는 말씀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저희도 이 내란 재판을 이런 식으로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소송 지휘할 줄 몰랐던 거죠. 상식적으로 제대로 소송 지휘하고 직위원 재판부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재판했으면 많은 국민들이 이 재판 왜 이따위로 하냐, 그리고 민주당이 이러한 내란 전담 재판부 밀고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무작위 배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직위원 재판부에 재판을 몰아줬고, 직위원 재판부는 소송 지휘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거고요. 그리고 이기인 사무총장님이 뭐 위헌성 얘기하는데, 사실상 대법원 내규와 법안이 비슷한데 대법원이 내규로 만들면 위헌성이 없고 민주당이 발의하면 위헌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내규는 법이 아닙니다. 그럼 입법부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를 만들어서 법으로 배정하게 해야지, 그 사법부 일원들이 만든 그 규칙 가지고 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이 중대한 그런 재판에 대해서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네.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도 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전부 다 대법관과 법원의 역할이고 임무이지 그걸 입법부의 어떤 입법으로서 이렇게 제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위헌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뭐 네. 그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후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은 요 정도 덜어냈으니까 이거 위헌 아니다, 위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이걸 덜어내도 여전히 위헌의 요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연 민주당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그냥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변하고 있다? 이 정도를 그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외에는 어떤 결과도 지금 대법원 예규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은 여하튼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출 수 내리면 없어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 종합적으로 이 법안 검토해 보니, 자, 대법원 얘기도 갖고 와봐. 비슷하네. 그러면 이거 사법권에 대한 침해 여부가 있으니까, 네. 사법권에 대한 침해 여부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얘기한 거, 이거 거부권 행사하고 대법원이 만든 안대로 진행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10%포인트 오릅니다. 아니, 그왜 진짜예요. 이재명 그래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 거부권 하면 윤석열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법안을 만드는데 그 소속에 있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사실은 그건 비상식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야당의 바람이겠죠. 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귀 기울이고 잘해주고 그러니까 저런 헛된 희망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간 이제 예규와 거의 같은데 굳이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와 하지만 입법은 다르다라는 그럼요. 주장을 하시고 실제로 안을 진짜 실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게 선례가 되면 네. 당장 이재명 대장동 전담재판부 만들자고 하고 위례 전담재판부 만들자고 하고 그럴 때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거는 위헌이 아니다. 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기현 판사 얘기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한번 기사를 찾아보시면 그때 당시 민주당이 압도적 찬성해서 같이 대법원장으로 모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왜 찬성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둘 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다. 네, 이제 말씀드립니다. 양쪽의 팽팽한 의견을 들어봤고 이제 분명히 들어오기 전에 좀 재밌게 하자고 네, 했는데 좀 되게 심각하네요. 진지하게 지금 재밌는데. 아 재밌어요? 두 분이 지금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린 게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성남시에서 격돌할 두 분이에요. 여기서 미리 여기서 격돌하시는 예열을 건가요? 해야 돼요, 지금. 아니 예열 충분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기인 총장님이 성남이 낳은 큰 정치인입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전 성남에 살고 있으니 뭘 돌아오긴. 이렇게 예열을 해가면서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기인 네. 총장님이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생중기 업무 보고가 오늘 끝나는데 무엇을 남겼나 그리고 뭐 장단은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조금 전에 뭐 처음에 뉴스 소개할 때도 했고 네. 이준석 대표한테도 질문을 했었는데 저도 업무 보고 취재했지만 사실 이런 업무 보고는 좀 처음 보긴 했어요. 네. 생중계로 전체를 다 공개해서 네.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일이 저희가 흔치 않은데 기자들은 그렇죠.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논란도 사실 그만큼 많아서 한번 짚어보고 싶긴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랑 긴 시간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맨날 했어요. 항상 하던 건가요? 항상 했던 거예요. 뭐 방식이 뭐 환단곡이라든지 네. 블로그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게 매체가 달라진 거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 때까지 아주 일관되게 정보 공개를 진행해 왔고 저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 이제 어떤 정당 활동과 행정부가 좀 다른 부분이 행정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년간에 걸쳐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환단고기 얘기도 하시고 콩 GPT 얘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네.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다.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관청이라는 구중 궁궐 안에서 고관 대작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 자원을 나누는지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아니 어떤 사람은요 몇백억에서 몇 조의 국가 예산을 다루고 엄청난 사람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건 숫자에 그랬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다 견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정말 확인하고 민원도 받고 그래가지고 정부 효율이 5%만 올라가도 3, 40조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두 가지 부분 봤거든요. 애완견을, 반려견을 성평등 가족부로 이관하는 건 어떠냐. 얘기하셨죠? 이게 사실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개 식용을 못하게 하고 모란시장에 그런 네. 식당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싹 없애고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돼서는 이제 강아지를 이제 도살하는 그런 시설들을 정말 다 없앴어요. 많은 그런 공격도 받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돼서 그런 반려견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는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또 다른 예를 들면은 그 여성 생리용품 같은 경우도 성남시장 시절에서도 좀 어떤 소득이 없는 자녀들 이런 분들에 대한 깔창 생리대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려고 드릉드릉 아니, 하셔가지고. 김지호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회의 진행 스타일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다니까 사리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아요. 방공망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방공망에게는 싸드레네. 저 정도 그 회의를 진행하는 데서 정말 몇 번 회의 진행하면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아, 다시는 정말 그 회의 못 하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이학재 인천국제공사 사장에 대해서 막 다그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샐러리맨이나 조직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본인의 트라우마를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의 그 약간 억울한 상황에서 부장이나 뭐 임원이 불러서 깨질 때. 깨질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너 이 일 몇 년 했는데 지금 이것도 모르고 있냐? 잠깐 회의에서 그래서 좀 물어보고 있는데 너 뭐 딴 얘기해? 야, 얘 내가 얘기하는데 딴 얘기하고 있네. 딴 데 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데 와, 대통령이 그것도 다 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많은 셀러맨들이 본인의 애환을 느꼈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연봉 2, 3억 원 받는 기관장이 그렇게 그냥 대면 뭐 내용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대면도 아니에요. 사실 네? 그 내용과 삼선 의원에 관련해서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관세청에서 그 전담한다는 건 얘기는 했어요. 아니 계속 다그치니까 실제적인 이게 일은 어떻게 되나? 인천공항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뭐 위탁이든 협약이든 자신의 직원들이 검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책임이 관세청, 그건 말장난이죠. 네, 근데 그 MOU라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업무를 협조하는 거지 이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는 측면을 일은 하는 얘기하고 거잖아. 있거든요. 일은 하는 아니, 거잖아요. 일을 하는데 그걸 네.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만약에 제가 이학재 사장이었으면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님 말씀대로 제가 공항에 가는 그 책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 다 일일이 검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10대 시간 걸릴 겁니다. 공항에 오시려면 앞으로 15시간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좀 하시던가. 많은 이렇게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 아니, 아쉽더라고. 연봉이 2억이 넘는 사람이 저렇게뿐이 답변을 못하나. 네, 우리나라가 흥미가 없어 보인다. 이게 많은 국민들이 질타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것은 대신 대통령이 했다고 좀 생각해 주세요. 대통령제라는 국가 체제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그 업무 보고에서 이런 식으로 강단 있게 얘기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학재 사장이 삼선 정치인 출신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가 저라면 좀 더 강경한 메시지를 냈을 것 여러 가지 같은데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긴 만약에 한데 그랬다면 이학재 그 사장이 정말로 강력한 인천시장 후보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측면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실무진은 이게 일단 확인 정도만 하는 건데 이런 리더십이 우리나라 대통령제 체제에서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소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긍정평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대통령다움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에 부작용이 많았다 이렇게 대통령다움을 평가합니다. 보여주지 못했다. 이게 좀 저는 뭐 순기능과 역기능이
각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순기능은 일단 역대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업무 보고를 받은 장면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저런 식으로도 보고를 받는구나, 내지는 저런 부서도 있네? 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 전달에 있어서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역기능은 이제 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본인의 어떤 잘못된 신념, 역사관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보여준 그 장면이 사실 환단고기 장면이고, 또 이학재 사장도 물론 이학재 사장이 좀 답변을 기술적으로 유려하게 했으면 모르겠어요. 정광재 대변인처럼 말씀하셨으면 모르겠는데 MOU를 잘 파악지도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물론 뭐 공사는 외압 일반출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관세청이 담당하는 곳이 맞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답변을 명료하게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도 좀 아쉽다. 그렇지만 또 그걸 가지고 기다려줄 줄 모르고 계속해서 뭔가 고관대작 혼내듯이 그렇게 막 꾸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과연 옳느냐. 그래서 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뭐 양성평등 가족부의 반려견 그죠? 네. 근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양성평등 가족부의 반려견 정책을 업무 분장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양성평등에 좀 해당하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로 포화 상태를 좀 힘겹게 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성남시 때도 그때 개식용 없앤다고 하면서 그 유기견 행복이를 한번 입양했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저희 시의회에서 어떤 걸 지적했냐면 행복이가 재정경제국 소관의 시의 물품으로 등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품으로 보관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있는 유기견이라 하더라도 유기견인데 이 반려견 삼아서 이렇게 입양을 한 건데 그걸 물품으로 등록하는 게 맞느냐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반려견에 대해서 조금 더 성남시장 때처럼 그런 관념 갖지 말고 어쨌든 양성평등 가족부에 이렇게 속하게 한다는 것은 더 살갑게 챙긴다는 그런 의미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잊고 계시겠지만 네. 그 개고기 식용금지법은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만들었던 법안입니다. 좋으시겠네요. 정광재 대변인 좋으시겠네. 저는 아까 그 대통령 다음에 대해서 정광재 대변인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번 얘기했어요. 예. 대통령 다음을 보이려면은 이번에 거부권 한번 행사하고 이런 그 공적인 회의에서의 대통령 다음을 보여줘야 그게 생긴다. 그래서 두 번. 뭐 여러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는 대통령님이 개선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번에 거치면서 그럼요. 받았던 비판에 아니, 대해서. 그러한 어떠한 지적도 저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보다는 득이 훨씬 얻는 크다. 게더 이 많았다. 내용을 사실은 국민들은 잘 몰라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국민의힘의 그 수많은 정치인들이 아직도 기관장으로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시는지 몰랐어요. 보고 그러니까 아셨군요. 얼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오래 알았으니까. 예. 그리고 업무 보고라는 게 대통령의 국정 파악이잖아요. 그쵸.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실 임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국정 파악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국정 파악하고 답을 내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대안과 좀 이렇게 이 해답과 정답을 내놓는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아유, 좋겠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업무 총장님. 보고로 파악을 했으니 대통령이세요? 네, 대통령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시니까요.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그리고 이제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세 번째 주제는 어제 굉장히 뜻밖에도 월요일 아침부터 네. 속보 막 나왔잖아요. 방송국에.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수용하겠다. 저 전격적으로 아침 회의에서 말을 했죠. 이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사실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막 여론이 불붙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차례 방송에서 왜 여론조사 기관이든 언론사든 통일교 특검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한 찬반 여론조사를 안 하느냐 궁금하다. 빨리 해서 그걸 이슈화해서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 연구원이든 해갖고 이 여론의 반응을 얻어서 민주당을 압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갤럽이 그렇죠. 갤럽이 딱 하나 했죠. 조사 결과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 조사 결과 하나 나오기가 무섭게 주말 거치면서 수용한 게 기존의 정치 방정식으로 봤을 때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특검 법안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한 주도 안 지나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속풀이는 딱 따져보니까 이거 미칠 게 없는데? 미칠 게 없다는 건 이거 봤더라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또 민주당 내에 지금 당 주류보다는 당내 비주류 이런 사람들이 관련된 게 더 크지.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김지호 대변인 같은 성남 인맥이나 경기 인맥 뭐 이런 분들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지금 한 명 임종성 의원이 7인의 소속으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분 열애로 하면 지금 현 정부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대통령이셔서 했고 그게 민주당과의 교감 하에 받아들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봤는데 우리 그 정치 방공망 김지호 대변인은 대답을 준비하고 계신 것 아니, 같아요. 우리는 이거 보면은 사실은 동작 대비 나경원 의원이 지금 천정궁에 갔냐 안 갔냐, 한학자를 만났냐 안 만났냐, 그럼 계속 지금 3번 4번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전재수 전 장관의 도서를 통일교에서 500권 사줬다면 나경원 동작 대비는 저서를 몇 권 사줬을까? 5천 권, 2만 권 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아직 우리보다는 확인되진 않았죠.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것도 좀 기자들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도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통일교에서 명품 리스트가 나오고 후원금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한번 선을 긋고 획을 그어야 되지 않나. 저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만 또 야당에서 아니 이거 한번 해보자. 언제 야당이 특검 찬성한 적 있었습니까? 여당 3년 내내 반대하다가 결국 정권이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당이 또 이번에 야심차게 특검을 이야기하니까 또 우리가 여당이 돼서 또 들어드려야죠. 그래서 잘 합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풀이한 믿질 게 없다 이거는 뭐 맞습니까? 믿을 게 없다. 민주당의 속셈은 이거 해봤자 믿질 거 없다. 이 믿진다 안 믿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을 하시는 이런 거예요. 일이 발생하면 말고 민주당은 우리의 손가락, 왼팔, 오른팔이 다 잘려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부정부패는 척결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신념이고 국민의힘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정권을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핵심 역할을 하셨던 개혁신당에서 저희 어떻게 개혁신당이 보시나요? 처음 제안해서 어쨌든 관철이 잘 됐고 처음입니까? 네, 몰랐습니다. 특검 추천 권한을 두고 아직은 아직 수기의 장이 펼쳐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야가 이걸 다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믿을 것 없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두드려 보니까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판단했는지 특검을 수용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결정을 해서 이제 어쨌든 대통령실과 협의해가지고 특검안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그리고 또 여론 앞에 장사 없다고 방금 갤럽조사 말씀하셨지만 그 갤럽조사에서 다른 항목들을 보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65%가 또 특검을 찬성하고 중도층도 65%, 또 심지어 진보층도 67%나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 대통령 국정 운영에서 평가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전부 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론 앞에 장사 없을 것이다. 그래서 좀 등 떠밀린다는 느낌도 좀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두 가지 이 원칙은 좀 꼭 관철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까 한학자 총재를 만났냐 안 만났냐 나경원 의원이 답변을 회피한다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질문이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널A인가 우리 단독 보도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윤영호 세계본부장과 이영현 통일교 부회장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연락이 왔다라고 하니까 이영현 부회장이 그러면 정진상 실장실과 한번 통화해 볼게요 라는 통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맥락을 보면 사실 처음 통화를 하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뭔가 윤영호 본부장과 통일교와의 연관이 있었느냐라는 질문까지 갈 수 있고, 또 짐 로저스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영상 그 화상 대화에서도 통일교가 주선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사실 특검이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원칙을 꼭 반드시 여야가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처럼 메머드급으로 할 필요는 없다. 2018년 드루킹 특검에서도 사실 그 특검법을 보면은 특검 고작 13명으로 이 수사 사항을 그렇죠. 밝혀놨거든요. 지금 검찰도 폐지되는 마당에, 그리고 미제 사건이라고 하는 검찰에 접수돼가지고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좀 증폭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검찰 수를 최소화해가지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원칙은 좀 지켜가면서 특검이 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녹취록을 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연락이 왔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 특검이 과연 어디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나경원 의원만 그 질문에 답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도 물어봤거든요. 이재명 대표 한학자 총재 만났느냐? 만났다면 왜 만났느냐? 질문 있었지만 그게 뭐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된 질문은 아니었죠. 저는 신년 기자회견 하게 되잖아요.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이 이슈가 계속 갈 거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누군가 한 명의 기자는 용기 내서 그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학자 총재 만난 적 있냐? 만났다면 왜 만났느냐? 물론 전 만났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요. 뭐 사실 만난 것 자체만으로 뭔가 불법성이 그렇죠. 증명되는 사실 건 이번 게이트 전에는 통일교가 이 종교 단체 성격으로 정치인들이 좀 그 마음의 허들을 좀 낮게 잡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 논란이 된 이상 그러면 만난 적이 있는지 뭐 어떤 이야기 했었는지. 근데 여기서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 자칫 다른 잘못된 답변을 내놨을 때 통일교에게 책이 잡혀서 여기에 또 끌려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답변들을 회피하고 있는 것 지금 같아요. 전재수 장관도 네. 사실 만났다 못 만났다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기자가 백브리핑에서 물어봤는데도 그 답변을 못 하고 지금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좀 전재수 장관이든 민주당 인사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통일교의 통일당 실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뭐 저한테 알려오더라고요.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소통한 없다. 적도 없다. 그래서 음. 언론 공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도 특검을 받을 때 음. 여야 구분 없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짤막하게 음. 어쨌든 지금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고 본다. 각각 한마디씩 해주시길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아니 이조 뭐 대변인부터? 성역 없는 수사죠. 성역 없는? 네, 뭐 여야 가릴 거 없이 이번에 제대로 좀 수사해서 종교가 정치권의 영향력을 그런 행사하려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 사실 저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뭔가 저희가 보기에 경향성이 좀 다른 몰표가 선거인단에서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수만 표가. 그래서 2025년 민주당 대선 경선은 선거인단이 폐지되고 폐지됐죠. 그 대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힘이 정치권에 발현되고 관여하려는 저 고리를 이번에 좀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려면요. 정말로 독립된 특검이 구성돼야 돼요. 이 특검 구성과 관련해서는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얘기를 네, 했습니다. 했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어차피 두 명의 특검을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게 임명하게 되는데 되겠죠. 민주당과 대통령이 특검의 취지에 맞는 특검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대승적으로 합의해야 된다. 이 말씀만 드립니다. 반대가 아니고요. 거기도 안을 내면 저희도 안을 낼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저도 공정한 수사를 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추천 특검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론, 운운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결기.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